금리 인상기에 가격이 하락한 적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매수를 하시려면 상반기가 그나마 유효한 관점인 거고요. 급매물이 많을 때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다주택자도 사실은 지금 홀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R114 윤지혜 수석연구원입니다. 부동산 R114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R114가 빅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여러 데이터들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이제 공시가격 나왔잖아요. 17%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시세도 한 18% 전국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한 14% 정도 올랐고요. 경기 인천권역은 한 20에서 30% 올랐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큰 상승폭이다 보니까 사실은 세종시를 좀 반추하시면 됩니다. 세종시가 1년 동안 한 50에서 60% 튀었다가 작년에 굉장히 안정세로 진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로 볼 때 거래가 일단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양 사이드에서 지금 매도자도 그렇고 매수자도 그렇고 아직 정책 변화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일단 거래가 좀 안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불확실성들이 걷어지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들이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이든 이런 쪽에서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하반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18% 튀었으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물가 상승률을 한 4% 이상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는 한 5% 이상 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공급량 확대 의지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2020년, 2021년 이렇게 오면서 인허가 물량이 좀 늘어나는 경향들을 보였으니까 올해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5월 정도에 이제 집권을 하고 올해 연간으로 누적했을 때 인허가 물량들이 전년도 대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면 앞으로 한 1, 2년 정도 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신축 공급량이 좀 늘어나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형성하면서 가격 상승폭을 확대하는 경향들을 보이긴 하는데 그게 이제 신축 공급량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 가격 안정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안정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신축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와중에 기존 시장에서의 매물들이 잘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와 관련된 여러 규제들을 하다 보니까 1주택자와 관련된 그 똘똘한 집 한 채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물건들이 이제 회전이 안 되는 거죠. 물건도 회전이 안 되는데 신축 공급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희소성 이슈가 불거졌던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튀었는데 결과적으로 원인은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진단을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하면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집권한다고 해서 올해 공급량이 확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의 문제는 올해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전월세 시장 쪽에서의 불안정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 얘기들 나오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와 관련돼서 이제 양도세 중과 완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수요자와 관련돼서 이제 대출 규제 완화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 사이드에서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일부분 해제를 하게 되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사실 가격이 튀는 현상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공급량만 놓고 보면 사실은 2023년도 좀 어려워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허가 물량을 올해 크게 늘릴 수 있다면 사실은 내년에 분양하는 물량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데는 1, 2년 정도의 텀이 더 필요하고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데는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걸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정상적인 시장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2023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안정세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시장이 침체되면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튀나요?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침체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상하는 그 이유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되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이탈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경제 성장세가 원활하고 물가 상승폭이 지금처럼 한 3에서 4% 수준에서 움직이면 사실은 시장 원리로 볼 때는 물가와 경제 성장률이 부동산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물론 완전히 동일하게 가진 않습니다만 금리 인상기에 가격이 하락한 적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걸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한국은행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물론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 공약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개발 기대감 혹은 교통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 수준의 심리적인 작동을 하긴 하는데, 세금과 대출 쪽에서의 어떤 규제 완화 의지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움직이냐가 더 시장에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점이 6월 1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기준점이 지나가면 세금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던 매물들이 일부 잠기는 현상들이 발생하니까 지방선거 끝남과 동시에 사실은 하반기 정도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급을 많이 하려면 결과적으로 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쪽에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튀잖아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가격이 튀는 부분들을 감내를 안 하면 사실은 다시 막아야죠. 규제로. 그러면 또 공급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증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규제로 억눌려서 시장을 못 잡는다는 걸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입증을 했어요. 시장 원리로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고자 했습니다만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격이 많이 튀었잖아요. 반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하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생각하면 규제 완화하니까 가격이 튀어야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랑 같은 논리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민간 쪽에서의 공급량들이 늘어나면서 수요자가 좀 대기 수요로 돌아서는 경향들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튀는 걸 보게 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되는 걸 보게 됩니다. 다만 이 메커니즘을 윤석열 정부에서 잘 구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는 지역은 대구 혹은 세종은 거의 없긴 한데 간간히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조그만 소규모에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한 14,000가구 정도 되고 대구 쪽이 한 1,400? 한 2,000가구 요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이 물건 자체의 전체 물량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대구 쪽에서 가장 미분양이 많았을 때가 한 2만 가구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1,4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은 사실 특정 시기에 지방 쪽에서의 수급 요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되면 사실은 단번에 해소가 될 수도 있는 수준이고요. 다만 대구나 세종시나 하락 전환하는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년도 혹은 전년도까지의 누적 상승폭이 엄청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격 부담감들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격 책정 부분에서 기존 주택보다 좀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경향들을 보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구도 최근에 분양한 것들 보시면 기존 주택보다 더 비싸요. 신규 분양가가. 그러면 수요자가 기존 주택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미분양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미분양이 발생되는 지역들을 보실 때 그 단지별로 따로 또 세분화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미분양 날만한 단지였는지 혹은 미분양 날만한 단지가 아닌데 미분양이 난 건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전체 동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이제 강남 지역인데 미분양이 나왔다. 그러면 시장이 침체기로 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서울에서도 외곽지에 있는
혹은 이제 노원 같은 지역들에 아주 소규모 단지가 미분양이 낮다. 이건 시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단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방 쪽에 지금 미분양 늘어나는 단지들 하나하나 보시면 다소 외곽에 있거나 혹은 분양가가 비싸거나 나홀로 단지거나 혹은 주변에 소음이 좀 심하거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미분양 날 만한 단지들이 나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방도 사실은 물가 상승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상승폭이 워낙 큰 지역들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아야 시장이 건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세종시 예를 설명을 드린 것처럼 1년 만에 상승폭이 60%, 70% 나오면 사실은 10% 조정받아도 건전한 겁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5대 광역시 내에서는 최근 한 3, 4년 사이에 누적 상승폭이 50%에서 한 80%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5에서 한 10% 조정받는 게 시장 관점에서는 좀 건전하게 바닥을 다지고 다시 안정권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들을 노려야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경제 성장세 그리고 이제 전월세 시장에서의 안정세는 올해도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의한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의 상승폭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물은 뭐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소진돼야 되는 매물도 잘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언제 사야 돼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저는 거래 안 될 때가 급매물이 많은 시기니까 요 시기를 지나고 나서 시장에 물건이 적어지게 되면 고점에 매입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니까 본인들이 여력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시장에 거래가 안 되고 물건들이 쌓여 있을 때 선택지를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하반기에 가격 상승폭이 좀 커질 거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매수를 하시려면 상반기가 그나마 유효한 관점인 거고요. 다만 주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은 1년치를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그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물가 상승폭 수준에서 방어가 되는 수준에서의 자산으로 본다면 사실은 급매물이 많을 때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무주택자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청약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당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나이스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분양가가 싸니까. 신축이면서 분양가가 기존 주택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의 분양가 통제에 따른 일종의 시장 왜곡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청약 가점이 높고 신혼부부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생애 최초거나 이런 특별 공급 조건이 된다면 거기서 이제 당연히 노리시는 게 맞고, 거기서 이제 해당 사항이 없으면 대안은 이제 추첨제 물건들을 노리시는 건데 그조차도 나는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기존 주택에서 물건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대신 똘똘한 거 하나를 찾는 게 지금 모든 무주택자의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똘똘한 거를 예전에는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아타기가 용이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하나를 사면 갈아타기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면 좋은 거 하나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좋다라는 의미라는 건 물건이 많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위주로만 가격이 튄다는 거죠. 결국은 아무래도 싸게 사긴 좀 어려우니까 거기서도 지금처럼 그나마 가격이 안정세 혹은 일부 지역은 약세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현장을 좀 돌아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물건들을 찾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건 이제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최대한 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기 정부라고 해서 지금 1주택자 관련돼서는 뭐 규제 완화 얘기가 좀 나오긴 있습니다만, 이게 또 특정 시점에 너무 가격 상승폭이 커지거나 하면 1주택자조차도 규제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원하는 식의 갈아타기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가격이 올해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하향 안정세가 된다는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자산가치 증식하는 부분들은 일정 수준 노리시면서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게 비아파트 유형이거나 혹은 비주택 유형이어서 가치 상승분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상승폭이 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폭에서 소외된 주택이라면 앞으로도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주택은 갈아타시는 게 좋죠. 다주택자도 사실은 지금 홀딩입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팔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죠. 보유세가 너무 과하다. 뭐 종부세 포함해서 다주택자와 관련된 부분.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들을 해소해 주려고 하죠.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이 너무 과하니까 못 팔겠다. 관점이 있었는데 요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팔 필요가 없죠. 먼저 팔아봐야 그 세금만큼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전략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고 거기와 관련된 부분이 구체화되면 그때 이제 엑시트를 할지 홀딩 전략으로 갈지 그걸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